앞으로 애도 가지고 저희 제이가 휴직까지 하면 외벌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러니 모은 돈으로는 집 먼저 사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여유 있으시면 애들 집 좀 대출 없게끔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들이랑 조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우리 딸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면서 시작했으면 하네요. 한 번뿐인 결혼인데 호텔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인맥이 없어서요. 저희 딸의 로망이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하는 거였다 하덥디다. 저 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 무슨 가해자인 것 마냥 이런저런 요구를 해대시는군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해자라뇨? 내가 어제 말했었지. 보주망태인 여자랑 그 부모가 나를 신고했다고.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내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내가 입 닫고 모르는 척하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된다는 것 마냥 새 집에 호텔에서 결혼까지. 모르는 척은 우리가 해주고 있었던 거지. 당신이 그거 다 해준다고 해야 결혼시킬까 말까입니다. 내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처자를 어찌 며느리로 드리겠습니까? 그 나이 먹고 밤에 나가서 일해야 하면 쪽팔린 줄을 알아야지. 어디 뻔뻔하게 신고까지 당해놓고 고개가 그리 빳빳합니까? 아가씨가 말해봐요. 내가 그날 신고까지 당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제이야, 진짜 내가 우리 아빠 신고한 거야. 몰라, 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사돈, 저희가 뭔가 오해를 한 게 있나 본데 밖에 나가서 대화 좀 나누고 오시죠. 됐습니다. 내 그쪽을 따라 나갔다가 이번에는 폭행이라도 했다고 신고를 당할까 무섭습니다. 윤 씨는 그리 매정하게 말하고 상견례 자리를 뒤엎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런 집안과는 애초에 엮일 일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가 부득부득 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63세의 윤동원 씨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택시 기사였던 아버지에게 운전을 배운 후 평생을 운전을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졌던 덕분이었습니다. 사장이 된 후에는 조금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였지만 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 박 씨는 이에 대한 불만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가? 펑크난 건 내가 메꿔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냥 거절하면 될 일이지. 이러다가 몸 상합니다. 밤에 일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영재 결혼도 할 텐데 돈 바짝 모아서 뭐라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몸 좀 챙겨요. 윤 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아내의 타박이 영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이 집의 가장은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출근을 하는 윤 씨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수요일 밤이라 회식도 적은 날이고 그렇게 콜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일찍 집에 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영재 상견례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아야지. 늘 밤에 일을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자는 건 윤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윤 씨를 배려하여 점심 중 상견례가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을 관리해 두어야 함을 떠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나오셨어요. 오늘 많이들 나왔는가? 아니요. 근데 콜도 많이 잡히는 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네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에 TV를 켜고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따로 처리해야 할 일도 없고 간단한 서류들만 보다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연달아 몇 번이 울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나갔고 귀찮았던 윤 씨는 받지 않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를 무시하고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소파에 늘어지게 붙어 있었던 몸을 대충 일으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먹자골목 쪽인데요. 대리 좀 보내주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중에 회식이라도 한 것인지 주변에는 시끄러운 소음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배정할 기사도 없는데 덥석 받기도 안 받기도 애매했던 윤 씨는 자신이 나갔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씨의 집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지만 콜을 하나 더 받고 이동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알겠습니다. 15분 정도 후 도착하겠네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나 먹자골목으로 가네. 이따 골 들어오면 우리 집 쪽 방향인 거 하나 잡아서 돌려줘. 예, 들어가세요. 한 30분이면 되죠? 그럴 거야. 그럼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 보세. 윤 씨는 그리 말한 후 사무실 한편에 세워져 있었던 킥보드를 타고 먹자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항상 손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날만큼은 평일 늦은 밤이라 그런지 그리 많은 인파가 몰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한 무리의 여자들이 고깃집 앞에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받은 전화로 미루어 보아 그 여자들이 윤 씨를 불렀다는 것이 짐작이 갔죠. 저 대리 부르셨지요? 예, 맞아요. 그런데 잠시만요. 타고 가야 할 사람이 아직 계산을 하고 있어서? 네. 자키 먼저 주시면 시동 걸고 있겠습니다. 여자들은 윤 씨의 말을 듣고 얼른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뻘쭘하게 서서 차키를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고주망태가 된 여자가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고깃집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눈에 보아도 술에 얼큰하게 취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차며 오늘도 고생 좀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리 취한 사람치고 곱게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정신 좀 차려봐. 대리 불렀으니까 차 키 줘. 얘 가방 어디 있어? 대리는 무슨 대리야? 나 혼자 운전해서 갈 수 있다니까? 지금 이 상태로 운전대 잡으면 식 올리기도 전에 구치소 먼저 들어간다. 정신 차려. 여자들은 고주망태가 된 친구의 가방을 뒤져 겨우 차키를 찾아 윤 씨에게 건네어 주었습니다. 멀지 않은 골목 쪽에 엉망으로 주차가 된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디에선가 1차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온 것이라는 것이 짐작되었죠. 제정신은 아닌 사람이로구만. 윤 씨는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킥보드를 접어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 같아 여자들이 서 있는 무리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리 나누는 것인지 자신이 도착한 후 한참 동안 출발을 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윤 씨가 차를 몰고 오자 그제야 차 문을 열고 고주망태인 여성을 뒷자리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괜찮다니까. 돈 아깝게 대리는 무슨 대리야? 조용히 좀 해. 그냥 얌전히 들어가. 기사님, 잘 좀 부탁드려요. 여성들은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어 윤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윤 씨는 겨우 뒷자리 창문으로 손을 뻗어 돈을 받고는 차를 출발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뜸 뒷자리에 타고 있던 여자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친구들과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내가 청첩장 나오면 밥 한 번 더 살게. 알겠어. 위험하니까 고개 넣어. 아저씨, 얼른 출발해주세요. 창문 닫아주시고요. 윤 씨는 정말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며 여자가 고개를 차 안으로 넣자마자 창문을 닫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한참 동안 차를 몰다가 조용해진 뒷자리를 눈미러로 슬쩍 보았습니다. 여자는 술에 취해서 잠이 든 것인지 거의 엎어지다시피 하여 잠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급정거라도 하면 앞으로 몸이 쏟아지기라도 할까봐 윤 씨는 최대한 조심조심 차를 몰기로 하였습니다. 속이 좋지 않다며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거나 자신의 차에 개원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조심스러운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신호를 받고 습관처럼 룸미러를 보는데 산발이 된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뭘 봐요? 예? 손님 고꾸라지실 것 같아서 습관처럼 본 건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합니다. 이거 웃기는 사람이네. 운전이나 똑바로 해요.
여자는 그리 말하면서 윤 씨가 앉아있는 운전석 뒤를 발로 퍽퍽 차댔습니다. 윤 씨는 오랜만에 이런 진상 손님을 만난 것이었지만 그동안 일하며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운전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쩍 피곤해져서 다음 콜을 받는 손님은 제발 얌전한 분위기를 기도했습니다. 윤 씨는 빠르게 차를 몰아 여자 손님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그런지 마땅히 주차를 할 만한 자리가 없어 지상 주차장을 돌아보다가 지하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자리가 없어 난감해하며 어느새 일어나 창문에 기대 있는 손님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저 아가씨, 주차 자리가 남은 게 없는데 여기 복도 쪽에 주차해도 됩니까? 아저씨, 돈 많이 받으려고 지금 일부러 빙글빙글 돈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택시도 아니고 오래 시간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손해지요. 아까 얼마 받았어요? 3만 원 주시더군요. 원래 우리 집까지 2만 원이면 오는데 순삭이 아니야. 돈 내놔요. 알겠습니다. 주차하고 드릴 테니 가만히 앉아 계세요. 또다시 운전석 쪽을 툭툭 차는 여자에게 그리 말한 윤 씨는 급히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 주차 자리는 아니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윤 씨는 트렁크 문을 열어서 자신의 킥보드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은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도착하신 거죠? 우리 집 쪽으로 가는 콜 잡혔나? 거리가 좀 있어서 다른 걸로 들어오면 배차해 드릴게요. 알겠네. 좀 이따 다시 통화함세. 윤 씨는 킥보드를 펴서 한쪽에 세워놓고 차 문을 똑똑 두드려서 선잠에 들어있는 여자를 깨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에게 돈을 건네주려고 했던 윤 씨는 풀썩 주저앉는 여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가씨, 일어나 봐요. 여기 앉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무슨 상관인데요? 돈이나 내놔요. 여자는 윤 씨가 건넨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거칠게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손님을 이렇게 두고 갔다고 항의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라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 차 문을 닫아주려 하였습니다. 윤 씨는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여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주려 하였지만 여자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윤 씨의 팔을 확 쳐냈습니다. 이거나요? 어딜 만져요? 지금! 만지다니요. 일어나셔야 차 문 닫아드리고 저도 갈 거 아닙니까? 여자는 윤 씨의 말을 무시한 채 한참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휴대폰으로 어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다가 드디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지 데리러 오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는 엉거주춤 앉아서 문이 닫히지도 않은 차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이 상황이 너무 성가셨지만 아직 배차를 받지도 않았으니 보호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몇 분 기다리지 않았는데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동 현관문을 열고 달려왔습니다. 아휴, 얘가 어디서 술이 이렇게 떡이 되게 마셨어. 아저씨는 누구십니까? 저는 대리입니다. 차 키는 여기 있고요. 데리러 오신 거 봤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뭘 대리가 이런 것까지 기다려? 부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었던 윤 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댔습니다. 윤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집 쪽으로 가는 차는 10분을 넘겼지만 잡히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날 하루는 공친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모두가 잠든 집에 조용히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분명 출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발걸음이 가벼웠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일찍 잠들기 전에 머리를 비우고 자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일찍 들어온 것 같더구먼. 씻고 잔 거예요. 못 씻었지. 웬 진상 손님을 만나서 돈도 못 벌고 택시까지 타고 들어왔다니까.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윤 씨는 어제 일이 다시 떠올라 투덜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딸도 아침을 먹고 출근하겠다며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윤 씨는 괜히 딸 다혜 씨를 눈으로 흘겨보았습니다. 왜 날 그렇게 봐요? 어제 내가 태운 손님이 딱 너만 한 아가씨더라. 너도 밖에서 술 마시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다니면 확 차고 뭐고 다 뺐을 줄 알아.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런데? 난 술 자주 마시지도 않는데? 그러게. 왜 갑자기 다혜한테 뭐라 그러세요? 영재 너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대리 부르면 얼마나 막 대하는지 니들이 아냐?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일하지 마시라니까. 니들 시집 장가 보내고 우리 노후 준비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손 놓고 있어서 되겠냐? 윤 씨의 말에 아들, 딸은 입맛만 쩝 다시다 급하게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회사 가요. 오빠, 나 오늘 태워다 줘. 윤 씨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빠져나가는 자식들을 보며 아내는 그릇을 치우며 타박했습니다. 왜 출근하는 애들 아침도 제대로 못 먹게 그래요? 아유, 쟤들도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다닐지 몰라. 그럴 리 없어요. 경비 아저씨한테도 꼬박꼬박 인사하고 다니는 애들인데. 당신도 자식 너무 믿지 마. 내가 이 일만 몇 년인데 젊은 애들일수록 대리 기사한테 막 한다고. 아내는 남편 윤 씨가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별별 진상 손님들을 다 태우고 다니면서 마음앓이하는 것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윤 씨가 빨리 일을 그만두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상견례 때 입을 양복 한 벌 맞춰야죠. 상견례가 별거라고 양복을 새로 맞춰? 저번에 하나 산 거 있잖아. 10년 세월이 저번입니까? 색 다 바래서 볼품 없으니까 그냥 하나 사요. 참,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후딱 사러 다녀오자고요. 윤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를 따라 백화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여전히 윤 씨는 자신의 옷 한 벌도 제대로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월 상품으로 할인한다는 것을 사겠다고 우겼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 보니 품도 잘 맞고 바짓단만 살짝 줄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수선이 가능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점원의 말을 듣고 윤 씨 부부는 백화점 내에 있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래도 애들 결혼하면 집 한 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능력 되면 해주는 거지만 꼭 그럴 필요 있어요. 도움 줄 수 있는 것만큼만 주는 거지. 당신이 영재랑 좀 얘기해봐. 어떤 생각인지 알아야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라도 꺼내지.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한 1억 3천 정도 모았다 하더이다. 그래서 알아서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그쪽에서는 얼마 모으고 보태주고 그런 건 모르는 거야.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봤나 봐요. 제이가 얼마 모았는지는 그냥 나한테는 말 안 한 거겠죠. 윤 씨는 아내 박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대 중반이 다 되어가는 아들은 나름대로 돈을 착실하게 모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독립도 하지 않았고 생활비를 내겠다 했지만 아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저 생활하는 것 외에는 비용이 들 일도 없을 터였습니다. 그러니 버는 족족 제 주머니에 넣고 모았나 본데 그걸 생각해봐도 나쁘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윤 씨 부부가 1억만 보태어주면 며느리가 모은 돈까지 합쳐서 신혼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서 그 돈이면 꽤 좋은 신축 아파트도 대출을 조금만 끼면 들어갈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던 윤 씨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를 보태어 주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걱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사무실 쪽으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뭘 신고했다고? 어제 사장님께서 전화 받고 나가셨던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신고했느냐고. 경찰 말로는 돈을 훨씬 많이 받아갔다나 아무튼 그걸로 연락드릴 거라고 하던데요. 내 번호를 알려줬어? 일단은 사무실로 전화 들어왔으니 그랬죠. 알겠네.
그거 외에는 별일 없는 거지. 윤 씨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를 고작 사흘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무 일도 없겠지만 술이 깨고 난 후에도 그런 신고를 넣을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잘못 엮일 것을 대비해서 항상 달고 다니는 바디캠의 영상도 컴퓨터에 보관해 두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윤 씨가 전전긍긍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오후쯤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윤동원 씨 되시죠? 그날 대리운전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예, 무슨 이유로 신고를 했답니까? 차 안에서 힐끔거리며 쳐다보시고 돈을 많이 받아가 놓고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모든 걸 참 교묘하게 말해 두었네요. 우선 신고가 들어왔으니 연락을 드린 거고요. 고소를 하니 많이 하니까 다음 주쯤 출석해서 한번 진술이라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증거 같은 거라도 있으면 좋고요. 결제한 내역 같은 거 있으면요. 바디캠이 있습니다. 그거 영상이면 되겠지요? 그게 제일 확실하죠. 영상 준비해서 들고 오세요. 윤 씨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직원들이 하도 수모를 당해서 문제가 자주 생기자 사무실 실장의 주도로 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개를 구입하다 보니 지출이 생겨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이 체감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증거가 있으니 수월하게 해결되겠다 생각하였던 윤 씨는 걱정스럽게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무슨 일입니까? 어제 그 진상 있잖아. 별 시답잖은 걸로 나를 신고했다는데 조사받아야 한다네. 아유, 그러게 여자 손님들 있는 곳은 되도록 가지 말라니까. 내가 안 가면 또 다른 사람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 증거 영상도 있으니까 걱정 말아. 돈 들어간다고 툴툴거리더니 결국엔 당신한테 도움이 되네요. 아내 박 씨는 자신 있게 말하는 윤 씨의 말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윤 씨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바디캠을 달고 다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 잠시 아찔해졌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별일 없이 지나갈 것 같기는 했지만 아들의 결혼이라는 경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찜찜한 일이었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증거 영상을 정리해 휴대폰으로 옮겨 넣은 윤 씨는 그제야 한시름 덜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 문제될 일도 없어 보이네요. 자네도 조심해. 앞으로 사람들 나갈 때 꼭 사무실 들러서 이거 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그래야겠네요. 귀찮다고 바로 나가는 분들도 있으신데.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걸리면 다 자기 손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신신당부해도. 윤 씨는 사무실 직원에게 신신당부한 후 집으로 돌아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뭐 신고당하셨다면서요? 당신이 얘기했어? 걱정되니까 말했죠. 뭐 비밀이었습니까? 애들 걱정하게 그런 건 왜 말하냐 이 말이야. 윤 씨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빛이 부담스러워 괜히 아내 박 씨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내는 그런 윤 씨를 보면서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왜? 내 결혼 앞두고 내가 감방이라도 들어갈까 봐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일 생기면 피곤해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다 바디캠 차고 다닌다. 녹음까지 다 되는 걸로 사서 증거도 있어. 윤 씨의 말에 아들도 마음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닌 척은 해도 바로 다음 날이 상견례이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더 힘주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 앞두고 괜히 자신이 분란을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면 잘 해결될 테니 별일이 아니라 여겼던 윤 씨였습니다. 이제 저희 나가야 해요. 준비 다 하셨죠? 그래. 나는 다 했는데 내 엄마가 화장 고치느라 아직도 저러고 있다. 아직 10분 정도 여유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 오늘 괜찮냐? 내 엄마가 옷도 새로 사라 그래서 양복 하나 맞췄다. 아이고,
기껏 사라고 데리고 갔더니 또 어디서 세일하는 걸로 고르더라. 아내 박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나와 틈새를 타 윤 씨를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예비 사돈을 보러 가는 상견례 자리에 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꽤 긴장이 되어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단장을 하고 오랜만에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온 가족이 함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데를 예약했냐? 제이가 알아본 데예요. 요즘 여기가 상견례 식당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확실히 고급스럽기는 하다. 윤 씨는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식당 내부를 둘러보는 아내 박 씨를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괜히 사돈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눈치를 준 것이었습니다. 윤 씨 가족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온 것인지 사돈 댁은 한참 후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들과 딸까지 데리고 가족 외식을 하는 것도 오랜만인데 상견례 자리라고 생각하니 윤 씨는 새삼스럽게 감개가 무량하였습니다. 자식들을 낳아놓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러 상견례를 하기까지 하다니. 윤 씨는 혼자 추억에 잠겨 공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드르륵 식당 룸을 열고 막 도착한 사돈과 며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다 어딘가 낯이 익은 사돈 댁의 얼굴을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사돈 댁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윤 씨뿐만이 아니었는지 사돈 쪽에서도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대번에 기억이 나지 않았던 윤 씨는 사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최근 어디에선가 보았던 사람들인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재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듣다가 이제야 뵙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윤 씨와 사돈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윤 씨는 자신 쪽을 거의 쳐다보지 않고 있는 사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며칠 전 자신을 신고하였던 여자를 집에 태워다 준 후 마중을 나왔던 부부가 사돈들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윤 씨는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돈을 떠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이 양은 외동이라 했던가 자매가 있다고 했던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외동입니다. 하나 더 낳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렇군요. 안 사돈은 윤 씨의 질문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혹시 예비 며느리에게 자매라도 있어 그를 태운 것이었나 싶었지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상견례 전 얼굴을 한번 보았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명 인사를 왔을 때와 지금 상견례 자리에는 단아하고 조신하게 입고 왔었던 것과 그날의 차림새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진한 화장과 한껏 꾸민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그날 예비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결혼한다 그러더니 그게 우리 영재였구먼. 윤 씨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사실 예비 며느리는 물론 사돈도 고깝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도 그냥 넘겼으면 모를까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자신의 애를 태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리를 업고 나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술에 얼마나 취했었는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들에게 당장 무어라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기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새 이야기는 서로의 직업과 나이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시군요. 예, 저희 남편은 오래 택시 일하다가 지금은 대리운전 업체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깥사돈께서는 한숨을 푹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박 씨는 사돈이 왜 그런 태도인지 몰라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윤 씨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당장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일을 밝히지 않고 자리가 파한 후에 아내와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일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만약 그리하겠다면 이 결혼에는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윤 씨가 속으로 화를 삼키며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는 동안도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봤는데 제이는 얼마나 야무지고 싹싹하던지. 저희 딸은 아직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이리 곱게 키워두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아내 박 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서 예비 며느리를 칭찬해대고 있었습니다. 사돈 쪽에서는 윤 씨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저 눈치를 보며 맞장구만 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윤 씨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적어도 그쪽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설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경찰에 바디캠 영상을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 윤 씨를 이상한 모함으로 몰아갈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 신혼집은 어디로 하면 좋겠습니까? 예산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 모은 돈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외동딸이고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영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돈 쪽에서는 은근히 예비 며느리를 제 딸이라고 감싸고 돌고 있었습니다. 아내 박 씨는 지원을 해주겠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돈 댁에서는 결혼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태가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비슷한 대학을 나와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하는 만큼 누가 아깝다는 생각은 크게 해본 적 없었던 윤 씨 부부는 내심 당황하였습니다. 며칠 전 그런 일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사돈 쪽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애들 결혼할 때에는 어느 정도 보태어 주실 생각이신지요? 애들이 모은 돈도 있으니 저희 아들이 모은 금액만큼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저희는 아직 노후 준비가 덜 되어서. 사돈 쪽에서는 말끝을 흐리면서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쪽으로 못을 막았습니다. 그거야 양가 사정이 있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돈 쪽이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는 것이 슬슬 마음에 걸리던 차였습니다. 앞으로 애도 가지고 저희 제이가 휴직까지 하면 외벌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러니 모은 돈으로는 집 먼저 사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여유 있으시면 애들 집 좀 대출 없게끔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씨 부부는 1억 정도를 보태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물론 1억만 보태어 주어도 눈을 낮추면 집이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지만 어쩐지 사돈들이 풍기는 뉘앙스가 그런 방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아들이랑 조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면서 시작했으면 하네요. 윤 씨는 그리 당당한 사돈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알아보고 저자세로 나오더니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니 오히려 자신들이 약점을 잡고 있다는 듯이 태연하게 이런저런 요구를 해대기로 결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윤 씨는 기가 막혔지만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나 싶어 분통이 터졌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실 자신을 신고한 게 예비사돈에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제이 씨라는 것을 대뜸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의 요구는 점점 도를 지나쳐 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인데 호텔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인맥이 없어서요. 저희 딸의 로망이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하는 거였다 하덥디다. 안사돈은 아예 마음을 놓았는지 입을 가리고 소리내어 웃기까지 하였습니다. 바깥사돈도 그 정도 요구는 무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가만히 들으며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솔직한 말로 윤 씨는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는데 자신의 부모 뜻에 동조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그저 수줍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윤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톡 자신의 속마음을 뱉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가 얼어붙어 윤 씨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 무슨 가해자인 것 마냥 이런저런 요구를 해대시는군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해자라뇨? 내가 어제 말했었지. 고주망태인 여자랑 그 부모가 나를 신고했다고.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내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내가 입 닫고 모르는 척하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 마냥 새 아파트의 호텔에서 결혼식에. 참 기가 막히네. 아내 박 씨도 상견례 내내 어색하게 굴었던 윤 씨를 눈치채고 있었는지 함께 혀를 찼습니다. 사돈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척은 우리가 해주고 있었던 거지. 당신이 그거 다 해준다고 해도 결혼시킬까 말까입니다. 내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처자를 어찌 며느리로 드리겠습니까? 그 나이 먹고 밤에 나가서 일해야 하면 쪽팔린 줄을 알아야지. 어디 뻔뻔하게 신고까지 당해놓고 고개가 그리 빳빳합니까? 오히려 사돈은 자신들이 윤 씨를 참아주고 있었다는 듯이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윤 씨 부부는 어이가 없었고 아들은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예비 며느리 제이 씨만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해봐요. 내가 그날 신고까지 당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윤 씨가 소리치자 예비 며느리인 제이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이야? 진짜 내가 우리 아빠 신고한 게 맞아? 몰라. 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다는 거야. 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예비 며느리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변명을 해댔습니다. 그걸 보니 윤 씨는 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얼른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그건 지켜만 보고 있었던 아내 박 씨와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복만 가득해야 할 상견례 자리는 한순간에 고함 소리로 점칠되고 말았습니다. 제이야, 내가 분명히 대리 기사가 훑어보고 거스름 돈도 안 줬다고 하지 않았어? 몰라요. 술에 취해서 한 말인데 그걸로 엄마가 신고를 해서. 사돈댁에서도 술 취한 딸의 말만 고스란히 믿고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어지간히 당황스러운 눈치였죠. 윤 씨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 바깥 사돈의 태도가 먼저 돌변했습니다. 사돈, 저희가 뭔가 오해를 한 게 있나 본데 밖에 나가서 대화 좀 나누고 오시지요. 됐습니다. 내 그쪽을 따라 나갔다가 이번에는 폭행이라도 했다고 신고를 당할까 무섭습니다. 윤 씨는 타신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하는 바깥 사돈의 팔을 내쳤습니다. 더 이상 한순간도 그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내는 열심히 성을 냈지만 윤 씨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들은 윤 씨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 생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 탓 아니라는 거 안다? 그리고 제이도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하면 그럴 수도 있지. 여보,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날 신고했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약점 잡으려 했던 사돈은 용서 못한다. 그런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아. 윤 씨는 아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도 응당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별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이랑 죽고 못 살겠어서 결혼을 하겠다면 나는 안 말릴 거다. 아버지, 그게 무슨... 그때부터 너는 우리 자식 아니고 그 개차반인 집구석 자식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걸로 알 테니 너 알아서 해라. 윤 씨는 그리 말한 후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아내 박 씨는 가만히 양복 재킷과 넥타이를 받아주며 윤 씨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후로 예비 사돈 쪽에서는 조용히 신고를 취하였습니다. 당연히 윤 씨가 경찰서에 가서 증거를 내밀어야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들을 꿰어내 자신을 설득해 보려 하는 모양이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예비 며느리와 사돈의 본 모습을 알아차린 아들이 정이 떨어져 먼저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아들만 생각하면 아무런 잘못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게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들의 인생에서도 이건 잘된 일이었습니다. 염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돈댁과의 결혼도 전에 끊어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곧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윤 씨 가족들은 일부러 그때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 씨 부부는 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휴가요? 어디로 가세요? 태국, 생각할 것도 많고 해서 머리 식히러 다녀오려고 해. 그럼 저희도 같이 가도 돼요? 너희가? 저나 애 엄마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최 씨는 아들 내외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는 빠질게. 왜? 이참에 너도 얼굴 트고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랑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분이랑은 처음이잖아. 그분이 아니라 내 오빠지. 그래. 오빠랑은 처음 가는 거니까 재미있게 놀다가 와. 심지어 딸은 안면도 없는 제 오빠와 여행을 가는 것이 불편한지 자진해서 빠지겠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글쎄, 내일 오토바이를 빌리자고 해볼까? 그것도 좋다. 아니면 자기가 어머님 모시고 둘만 나갔다 오던가. 일단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나가기 전에 수면제를 먹이는 거지. 그럼 사고가 안 날 수가 있겠어?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그걸 무슨 수로 알았지? 동의 없이는 부검 함부로 못해.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운전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국제면허 같은 것 좀 신청해 놓으라고 할 걸 그랬어. 나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무슨 수로 운전을 시켜? 그건 어차피 안 됐을 거야. 하지만 최 씨는 여행지에서 아들 내외가 나누는 수상한 대화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거칠어져 테라스 벽에 기대 한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오김 씨는 결혼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의 갖은 구박과 천대를 모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남편 한 사람 때문이었으나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에 최 씨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남편 박 씨는 자금이 필요할 때 손 벌릴 만한 사람이 없자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시부모 역시 여윳돈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상황이라 되려 최 씨에게 화살을 돌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럴 때 든든한 처갓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러게 내 아버지가 이 결혼 반대할 때 들었어야지. 그런 말 지금 와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아직도 찾아보면 너랑 재혼할 여자들 줄 섰을 거다. 똑같이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그리 흠될 게 있겠냐? 그건 내 엄마 말이 맞다. 내가 능력이 없냐? 인물이 빠지기를 하냐? 시댁 식구들은 앞에 뻔히 최 씨를 앉혀두고도 이런 대화를 서슴지 않고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어 기가 막힌 척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말들은 가슴에 와서 박혀 뽑히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남편 박 씨와 싸우는 것은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만 있어? 그럼 돈 빌리러 가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드냐? 그럼 나는 당신 때문에 당연히 이런 취급받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솔직히 부모님 말 틀린 게 뭐가 있어? 뭐? 나도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으면 지금같이 어려울 때 처가덕 좀 받겠지. 당신 지금 자식까지 낳아서 살고 있는 와이프에게 그게 할 말이야? 까놓고 얘기해보자. 당신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림만 하고 있지. 처가 식구들 하나같이 월급쟁이에 별 볼 일까지 없잖아. 말 조심해. 이런 식으로 우리 집 모욕하는 거 나도 참기 힘들어. 네가 안 참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남편 박 씨는 그런 다툼이 몇 번이 있었던 후 꼬투리를 잡아 최 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 한 푼 줄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논리였습니다. 최 씨는 그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편 박 씨는 기어코 소송을 걸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제권도 다 빼앗긴 상황에서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던 최 씨는
그대로 당하다가 결국에는 남편 박 씨의 뜻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당시에는 여자가 소박을 맞고 돌아온 것 자체가 큰 흠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최 씨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악착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다시 돈을 모아 아들 윤호 씨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어 일이 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박 씨는 그런 최 씨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말로 현금이 꽤 있다는 집의 고명딸과 재혼을 감행하였습니다. 너 이제 새 장가도 들었으니 윤호는 내가 키울게. 친권이랑 양육권 넘겨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 사람이 다 키워주기로 했어. 친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키워?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윤호가 큰다고 생각해봐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지. 그래도 계모 밑에서 크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시끄럽고 우리 집 장손을 네가 왜 데려간다 만다야. 이미 법원에서 판결난 마당에 나는 그럴 마음 없으니 꿈깨. 최 씨는 아들을 돌려달라며 악다구니를 써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까지 합세하여 다시 최 씨와 친정을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쓴 것인지 친오빠마저 회사에서 덜컥 잘리는 것을 본 최 씨는 아들 윤호 씨를 되찾아 오겠다는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지만 최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일을 다녀온 후 쓸쓸한 집에서 술을 한 잔 들이킬 뿐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한 채로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보육원 봉사를 다니며 한 아이를 입양하여 기르고 있었습니다. 친아들인 윤호 씨를 그대로 떼어놓고 나와야 하였던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아이였습니다. 타일공으로 일하며 어느 정도 돈도 벌어두었고 혼자 입양할 자격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욕심을 부려 입양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헛헛한 마음에 데리고 온 아이였지만 최 씨의 성을 물려받은 주은 씨는 친자식과 다름없이 살갑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최 씨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딸을 입양하여 데리고 온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을 정도로 깊은 모녀 관계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딸, 주은 씨는 최 씨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명문대를 나와 말만 하면 알만한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독립할 생각 없냐? 내가 왜? 엄마 혹시 나랑 따로 살고 싶은 거야? 다 키워놨으면 혼자 좀 살 수도 있지. 아, 왜? 나는 엄마랑 평생 이렇게 알콩달콩 둘이서만 살고 싶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너 뒤치다꺼리 해야 하냐? 최 씨는 툴툴대며 말했지만 사실은 딸 주은 씨가 자신처럼 생기다 만놈을 남편으로 맞아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평생 혼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로 최 씨의 인생이 채워져 가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여기가 최옥임 씨 사무실 맞나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저 소개받고 왔는데요. 사장님 되세요? 타일 공사 맡기러 오셨어요? 제가 금방 안내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예요. 박윤호. 최 씨는 그저 손님인 줄로만 알고 책자를 꺼내 들었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을 보며 최 씨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내 아들 박윤호라는 말입니까? 네. 20년 전쯤에 아버지랑 이혼하셨죠? 맞기는 한데. 최 씨는 한참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어렸을 적 아들의 모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지냈기 때문에 자신과 닮은 구석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십 수백 번 상상해 보았던 이 순간이 막상 눈앞에 펼쳐지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사실이 차마 믿기지가 않아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가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다.
절대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버리겠냐. 하지만 아들이 애처롭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난 후에는 지금까지처럼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와 아들 윤호 씨는 30년 만에 만난 회포를 참 오래도 풀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까지 하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어느새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린 것에 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 윤호 씨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자신이 먼저 찾아갔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진작에 찾았으면 우리 손녀 태어날 때도 보고.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죠. 저희 집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저희 이서랑도 자주 보고 지내세요. 그래, 그러자, 꼭 그러자. 최 씨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린 아들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눈물 지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이서로구나. 할머니는 처음 보지?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호 씨 와이프신 예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최 씨는 한동안 아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거리감을 좁히느라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와 손녀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아들의 식구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빼다 박은 손녀를 보면서는 마음속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린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서, 오늘은 뭐가 가지고 싶냐? 나는 장난감이요. 저번에 마트 갔을 때 엄마 아빠는 안 사줬거든요. 오늘 밥 먹고 할머니랑 같이 가자. 할머니가 다 사주마. 어머니, 그렇게 막 사주시면 애 버릇 나빠져요. 나 지금이라도 너한테 못 해준 거 이서에게 다 해줄 거니까 나 말리지 말어라. 어머니도 참 안 그러셔도 되는데. 최 씨는 장난처럼 한 말이었지만 아들 윤호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자신인데 씁쓸한 표정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시큰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던 최 씨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오늘 출근 안 한 거냐? 그러고 보니 회사는 어딜 다니고. 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회사는 무급 휴직 중이에요. 그럼 무슨 돈으로 생활하고 있냐? 대출 좀 알아보려고요. 퇴사한 게 아니라서 실업급여 같은 건 안 나오더라고요. 최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민망한 듯이 대답하는 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그저 두고 볼 수는 없었던 최 씨는 지갑을 꺼내 현금 30만 원과 카드 한 장을 아들 윤호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당분간은 이거 써라. 현금 필요하면 얘기하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부모가 되어서 이런 것도 못 해주겠냐? 내가 너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거 생각하면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필요한 만큼만 쓸게요. 돈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겠냐? 얼마 쓰겠다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써. 감사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네요. 어머님, 저희 요즘 정말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최 씨는 아들 내외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만남의 횟수가 잦아질수록 더욱 빠르게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 전 남편인 박 씨도 제법 괜찮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잣집 고명딸과 결혼까지 하였으니 금전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아들은 전혀 그런 여유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최 씨는 전 남편은 대체 무얼 하고 있길래 아들 내외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 그러라고 할 것이지. 남편이 보나마나 사업을 말아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최 씨는 그저 아들 내외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이리도 형편이 안 좋은 자식을 모른 척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부터 아들 내외를 자신이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너 쉬는 동안 내 밑에서 타일 일이라도 배워보지 않겠냐? 제가요? 저는 손재주 없어서 그런 일 못해요. 손재주가 뭐 필요 있냐? 그냥 적응되면 다 하는 일인데. 정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할게요. 최근에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해서. 그래, 기술 한번 배워두면 밥 굶을 일은 없다. 최 씨는 지금 당장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돌아갈 곳이 없다면 자신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 내외는 야금야금 최 씨의 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조금씩 타가면서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래? 돈 좀 붙여주랴? 그런 게 아니고요. 집으로 압류가 들어왔어요. 뭐?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집으로 압류까지 들어온다는 말이야.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딱지까지 붙었는데 당장 갈 만한 곳도 없고요. 최 씨는 아들을 만난 지 단 몇 달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몰라도 압류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갈 때까지 간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집에는 딸도 있고 해서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내가 작은 방이라도 구해줄 테니 들어가 살고 있어라. 최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 싸게 나왔다는 원룸에 보증금을 넣고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최 씨의 이름으로 된 그 집에 달마다 월세를 50만 원 정도는 넣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엄이라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쯤으로 여기고 전혀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집에 사는 것은 어쩐지 모르게 고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딸 주은 씨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내외가 들어온다는 것이 퍽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30년 만에 만나 애틋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단번에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대충 딸 핑계를 대고서는 방을 구해주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경희야, 나다. 혹시 그 사람 연락되냐? 그 사람이라니? 누구? 왜? 내 전 남편 있잖아. 갑자기 전 남편은 왜 찾는 거야? 그럴 일이 좀 있어. 너도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야? 그럼 너랑 이혼했는데 내가 굳이 안부 묻고 지내지는 않지. 그런데 왜? 내가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다. 누구 연락 닿는 사람 없을까? 찾아보면 있기야 하겠지? 그럼 조금 기다려봐. 그래.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주면 좋고 가능하면 연락처도 좀 알아봐줘라. 알 법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나 볼게. 최 씨는 한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 경희 씨에게 전 남편 박 씨에 대한 소식을 물었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던 친구인이 뭔가 아는 게 있을까 했는데 얼굴도 보지 못한 게 이미 10년이 넘은 이야기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을 한두 다리 타고 가면 지금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인 경희 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최 씨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최 씨는 허겁지겁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오기마, 내가 좀 알아봤는데? 얼른 말해봐. 그 인간 지금 뭐 하고 산대냐? 그냥 너 아는 대로야. 사업은 계속 하고 있긴 한 모양인데? 왜? 무슨 일 있대냐?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예전만 못한 것 같더라. 예전만 못하다고 하면? 그 집 처가 재산도 사업에 다 투자한 모양이야. 아예 폭삭 주저앉기 전이라고 하더구만. 최 씨는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기댈 곳 없이 살아왔을 아들을 생각하면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도 같이 일해서 물려주려고 했다는데 너 몰랐냐? 그 집 아들이라면 내 자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새 와이프랑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는데?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정리되면 얘기해 줄게. 최 씨는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경희 씨와 전화를 끊은 후에 곧바로 아들에게 잠시 만나자 하였습니다. 아들은 당장 일을 다니고 있지 않아서인지 최 씨의 연락에 망설임도 없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전 남편의 소식을 묻는 것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윤호야, 너 혹시 내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거냐? 저 지금 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다녔고 다시 나오라고 할 수도 있는 그 회사가 내 아버지 회사냐고. 일한 적 있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지금처럼 힘들 때 도움 좀 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냐? 자세한 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기는 하죠. 최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새 철을 들였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 본인의 아들을 내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앞에 두고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윤호 씨도 최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최 씨도 자신이 실수를 했다 싶어서 애써 웃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게 아들을 빼앗아 가놓고 이런 취급을 하는 전 남편에 대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아들 내외가 그리 어렵게 살고 있으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나도 곧 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럴까?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놀러 갔다 오면 기분 좀 풀릴 것도 같다. 최 씨는 딸 주은 씨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전 남편의 생각이 떠오르는 건 물론이고 지금 상황이 막막해서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리야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잠시 휴가를 다녀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딸 주은 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쯤 저희서 데리고 놀이동산 다녀올까요? 그때는 안 된다. 나 잠시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해. 갑자기 휴가요? 어디로 가세요? 태국. 생각할 것도 많고 해서 머리 식히러 다녀오려고 해. 그럼 저희도 같이 가도 돼요? 너희가? 저나 애 엄마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최 씨는 아들 내외의 사정이 안 좋은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괜히 휴가를 간다고 말했다고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였습니다. 대충 둘러댔으면 될 것을 불을 지핀 꼴 같아서 아차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 내외를 모르는 척할 수는 없어서 여행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는 빠질게. 왜? 이참에 너도 얼굴 트고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랑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분이랑은 처음이잖아. 그분이 아니라 내 오빠지. 그래. 오빠랑은 처음 가는 거니까 재미있게 놀다가 와. 최 씨는 어쩐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속으로는 아들 내외는 물론 손녀와 함께 여행을 가보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돌아온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딸과 단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을 즐겨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예약은 내가 하마? 어머니가요? 저희가 하면 돼요? 아니다. 어차피 나랑 같이 가는 거니깐 가족 패키지로 묶어서 가면 훨씬 저렴할 것이야. 경비는 이 어미가 다 지불할 테니 걱정 말고. 괜히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말어. 우리 처음으로 여행 같이 가는 건데 추억도 쌓고 재밌게 놀다 오자. 최 씨는 갑자기 4명으로 늘어난 여행 인원의 경비를 모두 홀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들과 아주 어렸을 적에도 놀러가 본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여행은 최 씨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도 같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 내외 손녀와 함께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첫날에는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 우선 호텔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챙겨 먹고 쉴 수밖에 없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같은 방을 썼고 최 씨는 손녀와 함께 방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했던 최 씨는 손녀를 재워두고 사왔던 맥주를 한 잔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아들 내외와 함께 놀러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들뜨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기도 하여 테라스에 나와 맥주 한 캔을 뜯어 마시며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밀려들었지만 오랜만에 이런 이국적인 환경이 환기를 하기에는 더욱 적합했습니다. 최 씨는 딸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방을 쓰는 아들 내외가 창문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일 오토바이를 빌리자고 해볼까? 그것도 좋다. 아니면 오빠가 어머님 모시고 둘만 나갔다 오던가.
아들 내외는 다음날 여행 일정을 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와 간단한 일정들만 짜여진 패키지였기 때문에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 내외 역시 자신과 여행을 온 것을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나가기 전에 수면제를 먹이는 거지. 그럼 사고가 안 날 수가 있겠어? 그러다가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걸 무슨 수로 알아채?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운전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국제면허 같은 것 좀 신청해 놓으라고 할걸. 나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무슨 수로 운전을 시켜? 그건 어차피 안 됐을 거야. 최 씨는 테라스를 갈라놓기만 하는 용도인 벽 너머로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고 솔직히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두고 하고 있는 얘기인 건가? 최 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조용히 숨죽이고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테라스 너머로 아른 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기 전에 딸과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사흘은 더 있으니까 틈날 때 수면제 먹이고 밖에 나가도록 유도해보자고. 근데 나중에 사고 난 거 조사하다가 수면제 성분이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고가 나게 만들어야지. 뻔히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우리 동의 없이는 부검해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사고 났다 하더라도 별 의심은 안 하겠네. 근데 문제는 주은인가 뭔가 하는 애야. 결혼은 안 했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누구 입양해서 키우고 있을 줄은 몰랐네. 뭔 상관이야. 여기가 친자고 여태까지 양육비 한 푼 안 받은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지. 그런가? 아무튼 꼬투리 잡아서 소송하면 그만이긴 해. 그래. 일단 여기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든 말든 해야 돼. 애매하게 사고 나면 괜히 모셔라 소리 나올걸? 그때는 입양한 자식한테 모시라고 해야지. 그러다가 일찍 죽어주면 우리야 재산 챙길 수 있는 거니 어쨌든 나쁠 건 없어. 최 씨는 벽에 딱 붙어 거의 입을 틀어막다시피 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여행에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 것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진한 얼굴들로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오게 되어서 기쁘다 하였던 아들은 뒤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최대한 조심조심 테라스 샤시를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기라도 할까봐 정말 천천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서야 씻는 것인지 짐을 풀고 있는 것인지 분주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테라스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할까봐 최 씨의 손에는 땀까지 줄줄 나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오르는 와중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최 씨는 자신의 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샤시를 열고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린 손녀가 쌕쌕거리며 숨을 내쉬어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샤시를 닫은 최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며 발이며 할 것 없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이 되었는지 머릿속도 멍하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 씨는 잠든 손녀의 옆에 누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돌아갈까? 최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 아들 내외의 계획에 밀려 들어가지 않을 만한 갖은 핑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굴면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한국에서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잡아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딸 주은 씨에게도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상상까지 들자 온몸에 닭살까지 우수수 돋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 내외가 주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음은 물론 식사를 할 때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내외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최 씨와 손녀가 묵고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여기저기 둘러보려면 슬슬 나갈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행사에서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하든. 9시요.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그래, 알겠다. 최 씨는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첫 일정은 가이드는 물론 다른 관광객들도 동반하는 일정이니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이 있어 그때부터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원한 음료수 사왔어요. 이게 땡모반이란 건데 진짜 달고 맛있어요. 어머님, 드셔보세요. 아들 내외는 플라스틱 컵에 들어있는 주스를 내밀었습니다. 최 씨는 먹기 꺼림직하였지만 아예 안 마신다 할 수는 없어 입만 조금 대는 신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쭉 들이켜야 시원하고 맛있는데? 어머님, 수박 안 좋아하세요? 글쎄, 지금은 그냥 물이나 마시고 싶어서 그런다. 최 씨는 자연스럽게 둘러댄 다음 주스를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주변에서 먹을 것을 찾아본다며 열심히 휴대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틈을 타서 아들과 자신의 음료 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양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열심히 마신 척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얼른 바꾼 컵을 집어들어 뚜껑까지 열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 마시고 싶으시다더니?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달고 맛있네. 그렇죠? 지금은 어디서 물 구해올 수도 없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아들 내외는 최 씨가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식당을 찾는다면서도 휴대폰 너머로 최 씨를 흘끔흘끔 바라보는 시선이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다시 손에서 땀이 흐르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음료를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컵 밖으로 물기가 주르륵 흐르는 것에 땀이 가려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오토바이 빌려서 타고 갔다 올까요? 그럴까? 재미있겠다. 이서도 있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 에이, 여기서는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는 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서는 애엄마가 데리고 타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 씨는 제발 자신이 먹은 음료에 수면제가 들어있지 않기를 바라며 호텔 근처에서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졸리지 않는 것인지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혹시 몰라 바꿔치기 하였던 아들의 컵을 자신의 방에 그대로 놔두고 온 것을 생각하며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술기운이 돌아서 무언가 잘못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부쩍 말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식당을 나와서 비틀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스쿠터를 탄 채로 도로에서 넘어지기까지 하여 정말로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시 숙소에 도착한 아들은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잠시 방에 다녀오마. 양치질 좀 하려고. 네, 그러세요. 최 씨는 심상치 않은 며느리의 눈빛을 애써 무시하고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날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았고 아들이 마셨던 음료 컵을 챙겨 무작정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최 씨는 비닐봉투 하나에 그 컵을 챙기고 무조건 공항으로 가달라며 툭툭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최 씨는 혹시나 아들이나 며느리가 따라오지는 않았을까 싶어 공항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출발하기 전 딸에게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어 달라 전화까지 해두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얼른 경찰서로 가자. 경찰서? 갑자기 한국 온 건 뭐고 경찰서는 또 왜? 최 씨는 딸 주은 씨를 다그쳐 얼른 경찰서로 향했고 캐리어 한쪽에 넣어온 컵을 내밀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엇이냐는 듯이 바라보던 경찰들도 모든 내용을 듣고 난 후에는 제법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수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최 씨는 몇 시간 후부터 빗발치는 아들 내외의 전화를 모두 무시하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하루 정도 연락이 끈덕지게 오더니 그 후부터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최 씨는 얼른 수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지만 한 달 이상은 소식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가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지 항상 전전긍긍해하면서
집 밖에서 먹는 모든 음식들은 입에도 대지 못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오김 씨 되시죠? 여기 중부경찰서입니다. 혹시 증거 찾았습니까? 예, 호텔 측의 CCTV 요청해서 확보해뒀고요. 수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씨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딸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내 최 씨만 걱정하던 딸 주은 씨도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모든 수사가 끝났고 아들 내외는 그간 최 씨를 해하려 이런저런 공모를 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만난 아들이 자신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그랬어? 나 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당신 재산 나한테 다 오게 돼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이렇게 처벌받으면 상속 재산 하나도 못 받는다. 당신 같은 거 처음부터 엄마로 생각도 안 했어. 당신은 자식 버리고 간 뻔뻔한 인간이야. 최 씨는 더는 아들이라 부르기도 싫은 윤호 씨를 외면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윤호 씨는 아버지의 회사 부도가 낮아 어떻게든 막아 보기 위해서 최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최 씨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훗날에라도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또 다시 덤벼드는 일이 없게 자신의 재산을 차근차근 딸 주은 씨 앞으로 돌려놓아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